사전증여 계약서? 너희들 마음대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못된 것들.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시장 바닥에서 42년째 뜨거운 뚝배기만 만지며 살아왔습니다. 새벽 4시면 저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알람도 필요 없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어둠 속에서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시장으로 향하는 골목길을 걸을 때면 제 삶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거친 손이 제 자식들의 반듯한 인생이 되었으니까요. 아들 민수는 대기업 부장이고 딸 은정이는 약사입니다. 국밥 냄새 밴 손으로 자식들의 학비를 벌고 땀 흘려 모은 돈으로 결혼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자식 농사 하나는 정말 잘 지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거리감, 딸이 안부보다 먼저 묻는 건강보험 이야기. 엄마, 요즘 가게 장사 잘 돼? 라는 질문 뒤에 숨은 무언가가 제 가슴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그저 늙은 어미의 착각일까요? 제게 무슨 일이 닥쳐오고 있었는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게 25해 전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눈물 말리고 나오자마자 저는 시장 국밥집 빈 점포를 알아봤습니다. 눈물 흘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 학원비를 내야 했으니까요.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쉬는 날도 없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고 기름에 튀어 팔뚝에 화상 자국이 생겨도 참았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국밥 한 그릇만요 할 때마다 저는 제 자식들의 미래가 한 그릇씩 쌓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42년이었습니다.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게 제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아이들의 전화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까 건강검진 받으셨어요? 가 아니라 엄마, 그 가게 자리가 요즘 얼마쯤 하는지 아세요? 였습니다. 엄마, 편찮으신 데 없으세요? 가 아니라 엄마 혹시 가게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였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제 노후를 걱정해서 그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통화를 끊고 나면 가슴 한켠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그날은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평소엔 바쁘다며 연락도 잘 안 하던 아이들이 엄마, 오늘 가게로 갈게요. 온 가족이 다 같이 오라고 했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들 내외, 딸 내외가 함께 온다니. 얼마만인가요? 저는 서둘러 장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잔뜩 만들었습니다. 오후 4시 가게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양손 가득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은정이는 고급스러운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민수의 아내가 카네이션을 제 가슴에 달아줬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가 뭘 준비했는지 봐. 너희들 좋아하는 거 다 만들었어. 어머니, 오늘은 저희가 모시려고 왔어요. 은정이가 쇼핑백에서 두툼한 책자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실버타운 안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이 힘든 일 그만하시고 편히 사세요. 여기 진짜 좋은 곳이에요. 방도 넓고 병원도 바로 옆에 있고 식사도 다 해주고. 민수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다 알아봤어요. 어머니 혼자 이 무거운 일 하시면 안 되잖아요. 건강 나빠지시면 저희가 더 걱정이에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들이 드디어 저를 생각해 주는구나. 평생 자식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자식들이 절 돌볼 나이가 됐구나. 그래서요, 어머니. 여기 서류 몇 장만 사인하시면 돼요.
입주 신청하는 거예요. 은정이가 서류 봉투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흐릿한 시야로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입주 신청서라는 단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전 증여 계약서, 증여자 박순자, 수증자 박민수, 박은정, 증여 재산 서울시 중구 123번지 대지 및 건물 일체. 제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따뜻하던 가게 안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게 뭐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어차피 나중에 저희 거 될 거잖아요. 미리 정리하는 게 세금도 적게 나오고 좋대요. 세무사한테 다 물어봤어요. 민수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저희가 나중에 상속세 엄청 내는 것보다 지금 증여받는 게 훨씬 이득이래요. 엄마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은정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제가 모르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머니는 실버타운에서 편히 사시면 되잖아요. 거기 식사도 나오고 청소도 해주고 간호사도 있고 어머니한테 훨씬 좋은 거예요. 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아니, 흐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작년부터의 전화들, 가게 시세를 묻던 질문들, 갑자기 늘어난 관심. 그것들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걸 생각할 시간을 주렴. 저는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빨리 처리해야 해요. 세무사 선생님이 이달 안에 하라고 했어요. 민수가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아이들은 제가 만든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갔습니다. 테이블 위엔 서류 봉투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게 문을 평소보다 일찍 닫았습니다. 손님들이 떠나고 혼자 남은 가게에서 저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42년간 제 삶이었던 이곳, 새벽부터 밤까지 땀 흘렸던 이곳, 자식들의 미래를 만들어냈던 이곳, 그게 자식들에겐 그저 돈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안쪽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낡은 장롱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들을 치우고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자물쇠가 채워진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였습니다. 25년 만에 열어보는 거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돌렸습니다. 삐걱 소리를 내며 상자가 열렸습니다. 가장 위에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제 남편과 그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엔 편지 뭉치가 있었습니다. 노랗게 바른 봉투들, 그리고 그 아래 등기부등본 한 장과 손으로 쓴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들을 하나씩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글씨체였습니다. 남편이 죽기 일주일 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내가 너무 일찍 떠나서 내가 읽고 있다면 난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너한테 꼭 말해야 할 게 있어. 우리 국밥집 그 자리 사실 내 돈으로만 산 게 아니야. 내가 죽을 뻔했을 때 나를 살려준 사람이 있었어. 김철수 형님이야. 형님은 나를 병원에 데려가고 수술비를 대주고 회복할 때까지 돌봐줬어.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었어. 그래서 형님과 약속했어. 이 가게와 땅을 반반씩 소유하기로. 하지만 형님은 돈이 필요 없다고 했어. 그냥 자기 몫은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는 공증을 받았어. 이 땅과 가게의 절반은 김철수 형님 아들 김준호의 것이라고.
형님은 당신 아들에게 이걸 말하지 말라고 했어. 그 아이가 커서 정말 어려울 때만 이 사실을 알려주라고. 그 전까진 우리가 자유롭게 가게를 운영하라고. 순자야, 내가 떠나고 너 혼자 힘들 거야. 하지만 이 가게가 온전히 내 것만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줘. 언젠가 김준호라는 청년이 너를 찾아오면 그때 이 상자를 열어줘. 편지를 읽는 동안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은 살아생전 한 번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이라는 분도 그 아들도 25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제 자식들이 탐내는 이 가게가 애초부터 온전히 우리 것이 아니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처럼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점심 장사를 마치고 저는 평생 가본 적 없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젊은 변호사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이걸 좀 봐주세요. 저는 남편의 유언장과 옛날 등기부등본, 공증 서류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입니다. 이 부동산의 절반은 김준호 씨의 소유가 맞습니다. 다만 관리 권한을 어르신께서 갖고 계셨던 거고요. 그럼 제가 임의로 이 가게를 처분하거나 증여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공동 소유주인 김준호 씨의 동의 없이는 어떤 법적 처분도 불가능합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김준호라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 서류에 적혀 있네요. 일주일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준호 씨를 찾았습니다. 현재 35살이고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락해 보시겠어요? 저는 손이 떨렸지만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키가 크고 눈빛이 맑은 청년이 제 가게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앉으렴. 내 아버지와 우리 남편 이야기를 들려줄게. 저는 그에게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제 남편의 생명의 은인이었다는 것, 이 가게의 절반이 원래 그의 몫이었다는 것. 준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박순자라는 분을 도우면서 살아라는 말씀만 하셨어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준호야, 내 아버지가 우리 집 남편을 살렸어. 그 은혜로 우리 자식들이 공부할 수 있었고 내가 이 가게를 지킬 수 있었어. 이제 그 빚을 갚을 때가 온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이신지. 너는 이 가게의 진짜 주인이야. 법적으로도 그래. 나는 이제 내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할 때가 왔어. 저는 준호에게 모든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원하신 것도 그거였을 거예요. 그날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아이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가게로 오너라. 할 말이 있다. 목소리에 힘을 줬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드디어 승낙한 줄 알았나 봅니다. 어머니, 드디어 마음 정리하셨어요? 그래. 와봐라. 토요일 오후 민수와 은정이가 각자 배우자와 함께 왔습니다. 네 사람 모두 묘하게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서류 가져왔어요. 오늘 도장 찍으시면 되죠? 민수가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저는 묵묵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안쪽 방에서 나무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너희가 봐야 할 것들이야. 저는 상자를 열고 흑백 사진을 꺼내 놓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니? 모르는데요. 아빠 옆에 있는 사람이네요. 이분이 김철수라는 분이야. 너희 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이지. 아이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남편의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등기부등본과 공증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 가게와 이 땅은 원래 절반이 김철수 씨의 몫이었어. 법적으로 명확하게 공동 소유였지. 하지만 김 씨는 당신 몫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자유롭게 쓰라고 했어. 대신 당신 아들에게 물려주기로 했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처음 듣는 얘긴데요. 은정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도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진 몰랐어. 하지만 이건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야. 변호사한테 확인받았어. 그럼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는데요? 민수가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정장 바지를 입은 그는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김준호야. 김철수 씨의 아들이고 이 가게의 진짜 공동 소유주지. 순간 가게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닌 것을 탐내고 있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가게는 애초부터 온전히 너희 몫이 아니었어. 절반은 이 청년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를 살려준 대가였어. 그분이 없었다면 너희 아버지는 진작에 세상을 떠났을 거고 나는 이 가게를 열지도 못했을 거야. 너희는 학교도 못 갔을 거고. 엄마, 그래도 나머지 절반은 엄마 거잖아요. 그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은정이가 소리쳤습니다. 받을 수 있지. 내가 죽고 나면 말이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내가 살아있는데도 이 모든 걸 빼앗으려고 했어. 실버타운 운운하며 날 내쫓고 이 가게를 차지하려고 했지. 내가 평생 땀 흘려 지켜온 이곳을 말이야.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생각했다면 내가 이 가게를 계속하고 싶은지 물어봤어야지. 실버타운에 보내기 전에 내 의견을 물었어야지. 하지만 너희는 묻지 않았어. 그냥 결정해버렸어. 내 인생을 너희 마음대로 말이야. 민수와 은정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가게의 절반은 준호 명의로 다시 등기할 거야. 나머지 절반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것이고 내가 죽으면 그때 준호한테 넘기기로 했어. 엄마, 그럼 우리는요? 너희, 저는 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사업 미천. 내가 줄 수 있는 건 다 줬어. 이젠 너희가 너희 힘으로 살아가렴. 어머니, 제발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은정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민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처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너희가 진짜 미안한 건 지금 이 순간 뭘 잃게 돼서 미안한 거야. 너희가 엄마한테 한 행동이 미안한 게 아니라. 아니에요, 어머니. 진짜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 그럼 물어볼게. 너희가 실버타운 서류를 가져왔을 때 내가 거기 가고 싶은지 한 번이라도 물어봤니? 내가 이 가게를 떠나고 싶은지 생각해봤니?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었어. 내 시간, 내 건강, 내 인생 전부를 주었지. 하지만 너희는 그걸로도 모자라서 내게 남은 마지막 것마저 빼앗으려 했어. 제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너희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어.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파도 행복했어. 너희가 웃는 얼굴로 엄마 맛있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 은정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내게서 그 행복마저 빼앗았어. 이제 너희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건 저 아이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있구나라는 생각뿐이야.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아니? 어머니.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야. 네, 어머니. 앞으로 이 가게는 우리 둘이 함께 운영할 거야. 이 청년은 새벽부터 나와서 나를 도와주기로 했어. 너희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말이야.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청년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를 살렸어. 그 덕분에 너희가 태어날 수 있었고 자랄 수 있었어. 하지만 너희는 그 은혜도 모르고 심지어 너희를 낳아준 어미한테 이런 짓을 했지.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너희 길을 가거라. 나도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갈 거야. 너희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인생을 말이야. 엄마. 은정이가 제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가거라. 다신 이런 속셈으로 나를 찾아오지 마라. 네 사람은 비틀거리며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가게 안에 저와 준호만 남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머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아니, 괜찮을 거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배신당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온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진짜 잘할게요. 아버지가 하지 못한 것들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고맙다, 준호야. 내 아버지가 우리 남편을 살렸듯이 너는 지금 나를 살리고 있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가게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새벽에 문을 열고 저는 여전히 뜨거운 국밥을 끓입니다. 하지만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준호가 매일 새벽 5시에 와서 저를 돕습니다. 무거운 육수 냄비를 옮기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합니다. 제가 쉴 수 있도록 중간중간 홀을 봐주기도 합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배달 다녀올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그래, 고맙다. 예전엔 혼자 다 해야 했던 일들을 이제 나눠서 합니다. 제 허리도 덜 아프고 손목도 덜 시큰거립니다. 가게 규모는 조금 줄였습니다. 테이블 8개를 4개로 줄이고 메뉴도 간소화했습니다. 손님이 줄까봐 걱정했지만 오히려 단골들은 사장님, 이제 좀 편해 보이시네요 라며 더 자주 찾아옵니다. 순자 씨, 요즘 얼굴이 환해졌어요. 뭐 좋은 일 있어요? 단골 할머니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인생이 가벼워졌어요. 짐을 많이 내려놨거든요. 그게 좋은 거지. 우리 나이엔 가볍게 사는 게 최고야. 민수와 은정이는 그 후로 연락이 뜸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짧은 문자가 옵니다. 어머니, 명절 잘 보내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작년 추석엔 은정이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엄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엄마에게 용서해달라고 하진 않을게요. 다만 엄마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엄마. 저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에 고이 넣어뒀습니다. 언젠가 마음이 좀 더 풀리면 답장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안 쓸 수도 있고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용서할지 말지, 다시 만날지 말지, 모두 제 선택입니다. 자식들의 기대나 세상의 시선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따라 사는 겁니다. 요즘 저는 가끔 오후에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동네를 산책합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골목길의 꽃들, 공원의 나무들을 바라봅니다. 준호는 어머니, 오늘은 영화나 보러 가시죠라며 저를 극장에 데려가기도 합니다. 70년을 살면서 극장에 간 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어둠 속에서 화면을 보며 팝콘을 먹는 시간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 웃으시는 거 처음 봐요. 그래, 나도 내가 웃고 있는지 몰랐네. 어제는 준호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어머니,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수줍어하는 준호와 얼굴이 빨개진 여자를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호 씨한테 어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 준호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들어와서 국밥 먹어. 그렇게 셋이 둘러앉아 국밥을 먹었습니다. 준호가 여자친구에게 국밥을 떠주는 모습을 보니 흐뭇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 서로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서로를 돌보려는 관계.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 70년 만에 알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뜨거운 국밥을 끓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나를 찾아주는 사람들을 위해 끓이는 국밥입니다. 희생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시장 바닥에서 42년을 살았지만 진짜 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박순자 70살. 이제야 제 이름으로 밥상을 차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